지금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임업 분야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건강한 토론을 통하여 산촌의 활력이 되어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에 기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뭐 아주 기분이 좋네 진짜. 저도 사실은 다른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저 한국임업진흥원 일자리발전소에서 오늘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게 되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소멸되고 있는 산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장관님하고 저하고 명예롭게 집무실에 가서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 말씀도 똑같습니다. 농산촌의 소멸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책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농산촌이 농업하고 우리 임업의 큰 틀에서 플랫폼이 돼갖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소멸 위기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대안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은 농산촌 소멸 위기에 있는 농산촌을 활성화시키느냐.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한 5년 반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농산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룹 매니저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 지금 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느냐. 그거를 오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제 발표까지는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개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발전소 이인세 소장님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거 하신 거거든요. 용역도 만들고 오늘 토론회도 만들고, 그래서 안 끊고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 특히 청장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제 발표까지 다 듣고 가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께 큰 응원과 격려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인구 소멸지역 89개 시군을 발표했었잖아요. 그중에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위치가 아무리 봐도 백두대간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산촌실에 조사를 시켰더니만 자그마치 85%가 산촌 지역이네요. 최근에 캐나다에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못 끄잖아요. 왜 못 끌까요? 지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못 끄는 거죠. 결국에 지역 소멸이 되면 우리 국토 관리에도 정말 크나큰 문제가 되고 우리 전체가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산림청과 우리 임업진흥원 그리고 우리 산림 분야에 계신 분들 또 외부 다른 우리 숲을 사랑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산촌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인데 저희 딸은 고향이 서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건 괴산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뭐 95% 이상이 다 대도시나 준하는 그런 도시가 고향인 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다시 고향을 찾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숲이 정말 즐거움을 주고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향사랑의 어떤 미천은 저는 숲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임업진흥원도 새롭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더 관심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광섭 회장님께서 타 일정으로 좀 참여가 어려우셔서 서면으로 인사 말씀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집에 또 제가 실어놨고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임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또 두 분의 국회의원 분께서 본 토론회 공동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님과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님의 축사도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님과 정의용 국회의원님은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시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깊은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김승남 정의용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금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거를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특히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청에서나 또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와야만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 시작된 다음에 201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약으로 했었고요. 2015년에는 김관영 경북지사께서 제안을 하셨었고요.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이 됐었고 2021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2007년부터. 그래서 이게 공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슈가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방법은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를 통해서밖에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부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이걸 진행을 해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핵심입니다. 이 기부자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할 수 없는 게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장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기부하는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기부하시면 100% 돌려받으시고 10만 원이 넘어서 법적 상한인 500만 원까지 하시면 16.5%의 기부한 액수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답례품을 줄 수 있게 한 겁니다. 무조건 납품을 한다고 해서 답례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부하신 분이 그걸 선택해야만 답례품을 해서 기부자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은 최대한 30%까지 기부한 액수의 30%까지를 답례품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겠고 이때 이제 지자체는 기부받은 거 가지고 꼬리표 없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지자체 특히 소멸 지역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95% 가까이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돈도 목적을 정해서 다 내려가거든요. 이때는 기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목적을 정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직접 아무런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이 기부금 받은 것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내 지자체가 자기들 지역 특성을 살린 것만 하는 것 갖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부자가 원하는 걸 답례품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기부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부를 왜 하는지라는 이유를 알려주고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가장 잘하는 데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부자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불만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홍보 제한이라든가 직접 요청도 못해요. 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처벌이 되니까요. 모금 방법도 제한돼 있고 장소도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축제할 때 모금 부스를 설치해 갖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규제로. 지역에서 축제하면 뭐 산림 축제도 많이 하시지만 수십만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모금하면 외지에 온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모금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주로 나와 있는 현재의 개정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부 기회를 더 넓히자. 외국인이나 법인도 기부하게 하자. 일본은 법인이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액수 제한도 없고요. 일본은 상한액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면 진짜 이번에 그 회장님처럼 몇십억씩 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그리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는 지정 기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외부에서 기부할 때 무슨 목적으로 내가 기부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자.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정 기부와 관련된 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쓸 거니까 기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지정 기부가 되겠습니다. 기부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가장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요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실제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제 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라쿠텐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몰이죠. 거기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직접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례품도 고르고 또 기부하는 지자체도 편하게 고를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목적으로 기부하는지에 대해서도 목적에 따라서 쭉 기부하는 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지정 기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할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한다든가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고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모금을 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좋은 점은 지금도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을 민간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민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이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산림 중심으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이런 제안을 사실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일본의 몽베리라고 하는 잘 아시는 등산복 회사에서 이런 플랫폼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쪽으로 특산물도 하고 등산과 관련된 이벤트라든가 공익활동 같은 것들 같이 하도록 그걸 연결주는 플랫폼을 몽베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오는 지방소멸기금을 바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연결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거 가지고 관광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연결해줘갖고 단순히 그냥 개별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체험형 답례품으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형. 다시 방문하도록 한다든가 그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하니까 저는 이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도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로는. 그것이 지역에서 산림 활성화를 하든지 아까 이제 산불 예방을 하든지 또는 재난을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런 걸 연결할 때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답례품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이 정책의 틀이 다른 어떤 데도 없어요. 내 고향사랑 기부자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당연히 모금 주체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현장에서 해결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답례품을 만드는 사람들, 또 인구소멸 대응이나 다른 정책을 하는 관계되는 사람들,
또 이거 홍보를 하는 사람들, 홍보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하시면 돼요. 친구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고, 아는 분들한테, 관계되는 뭐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기부를 해라. 그럼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걸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을 할 수 있는, 내가 제안한 사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기부할 만한지, 이런 것도 검증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어서 돈을 가져가는 투표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걸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행정의 방식에 따라서 행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이고, 제가 설명하는 만큼 그렇게 아직 현재 제도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빨리 개선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협력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주시면 법을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지역이 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감만세의 노수동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했던 짧은 기간 동안 진행했던 연구 내용 바탕으로 좀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계시는 이제 그루 경영체, 그다음에 그루 매니저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중심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 2022년 3월 소멸 위험 지역 89곳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루 경영체 활동 지역이 22년 기준으로 주로 한 48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20곳이 인구 소멸 지역, 약 한 41.7%가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예산 구조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 스스로 기금을 좀 마련을 하고 해결 해법을 찾는 과정이 가장 핵심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이 30%의 답례품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고향사랑 이음에 등록된 어떤 답례품들을 좀 공유를 하자면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총 5,091개의 답례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가공식품이 37.7%, 농축산물이 32.6%, 약 70% 이상이 이 부분에 지금 포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의 금액대는 3만 원 이하가 전체 답례품의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임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임업 관련 제품들도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버섯류가 가장 많이 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 189개 정도, 그리고 한 산나물류, 그래서 뭐 한 7개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등록되어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소량 포장이라든지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 중심이었었고요. 그리고 체험 키트라든지 그 원목 도마를 만든다든가 편백 베개를 만든다든가, 현재적으로는 좀 단순 체험 방식이라서 약간 좀 활성화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381개, 23년 기준 397개의 그루 경영체 중에서 고향사랑 이음에 답례품에 등록된 제품들도 봤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쉽게도 그루 경영체 단 2곳에서만 등록이 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그러면 일본에는 어떤 상품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릴 텐데요. 홋카이도 지역이라든지 사가현 지역과 같이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 상품 인기가 굉장히 좀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우수하는 강조하는 좀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기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자연 환경은 우리 임업 분야에서 가장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회 제공이 아닌 신선한 제철 상품들을 이제 연중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이 기부자들과의 접점 포인트를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부분으로 봤고요. 사실 이제 산에서 나는 제품들이 매년 뭐 1년 동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철마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품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뭐 국내에서도 뭐 도마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올라와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와 함께 결합해서 아예 그냥 이 제품 만들기 체험 상품을 구성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명인과 함께 칼을 제작하고 이를 다루는 법, 그다음에 매너, 그다음에 손질 방법 등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제품들도 답례품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배단식 논을 1년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도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농사를 짓기는 어려우니까 대체 경작 등 이제 노동 부담은 최소화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세컨 하우스라든지 뭐 수확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가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온라인 구매를 주로 하는 이제 청중년층이 타겟이다 보니까 소량 포장으로 이제 여러 개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많이들 이제 유통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분포된 이제 농수산물 식품 등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신입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특화 상품인 것을 강조하거나 어떤 체험형 상품 이러한 부분들을 고향사랑 기부제만의 어떤 기부 심리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양한 아까 5,091개의 답례품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과 이제 경쟁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기반들도 필요할 텐데 이러한 그루 경영체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떤 제도적인 인증도 좀 한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상품 마케팅 브랜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청정 지역을 강조한 것들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소포장이라든지 당일 배송 어떻게 이제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테마라든지 스토리텔링 그리고 소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 경영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 고향사랑 이음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 서비스 분야를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생산되는 제품의 41% 이상이 이미 휴양 문화 및 그 산촌 체험 관광 관련한 제품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도와드리는 이제 그루 매니저와 같은 경우는 이를 담당하는 이제 지자체 담당 부서와 항상 이제 유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등록될 수 있을지 좀 지원하는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기부 촉진을 위한 좀 추가적인 제안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임업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화재로 인한 피해 시 복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급 상황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뭐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앞서서 뭐 몽벨 이야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이러한 대기업과의 어떤 콜라보 이런 캠페인들도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행사 시 이런 네이밍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충분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과 관련한 임업과 관련한 이런 제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현재 그 행안부에 앞서서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현재 행안부의 플랫폼으로서는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가칭으로 이제 고향사랑 기부의 어떤 살림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수시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을 열어주는 것들도 상당히 좋은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도환입니다.
이것저것 제도를 많이 보셔갖고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거를 실물을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갖고 실물을 보여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아주 단순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법입니다. 왜 열어줬냐로 보면 열어준 이유는 행안부에서 밝히길 쉽게 얘기하면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높이고 지역의 경제가 형편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몽벨만 얘기하는데 스노우피크라든가 예컨대 일본으로 보자면은 뭐 이세탄이나 미스코시 같은 백화점이 참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홋카이도의 이 히카시아초라는 곳을 누르면은 산림 지역에서 이제 어떤 기부금품 목적을 하는지가 이렇게 뜨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사진전 해가지고 모금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산림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육성하나, 뭐 주조는 어떻게 하나, 농업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법이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면 크게 이제 이 협약을 돼 있는 지자체들은 7개의 사업들을 가지고선 그 중에 이제 방제나 재해 같은 거를 목적으로 운용하기도 하고 지역 활동이 있기도 하죠. 사회복지도 뭐 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답례품,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래 지역에서 선정한 답례품, 예를 들면 구류경영체에서 선정한 답례품을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몽벨이라는 곳은 정리하자면은 이 산림지역, 제가 이걸 이제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산림지역이 모금이 너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의 꼴찌가 도토리현입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 있는 지역이 가장 꼴찌입니다. 왜 꼴찌냐면 인구가 가장 적고 그다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고 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준거하지 않고 있고 대기업이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는데 그것들을 묶어갖고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모금할 수 있게 열어주고 마케팅을 하고 운용하는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일본 고향세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부흥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게 있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디테일로 들어가면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3조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내지는 다른 여타에 있는 기부 관련되어 있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모으면 지역에서 정의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 고성 양양산불 2019년에 났을 때에 모금을 일주일 만에 420억을 했는데 이 돈이 현재까지 거의 이 지역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돈 왜 안 내려가는지에 대한 안의 속성을 보면은 법과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회착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그거에 대한 복구와 보상 체계를 마련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되어 있는 기부금을 갖고서 보상해 주는 것들을 원활하게 썼었던 건 이제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고향세로 모금한 돈을 이틀 안에 지역으로 교부하고 지역은 반드시 하루 안에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인 돈은 우리 지자체의 기부금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임시로 의결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일본 내에서 적재적소에 쓰인다고 하면서 이제 활성화되게 된 데에는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건데 그룹 매니저 입장에서 제가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결되는 생활인구 정책입니다. 그럼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돼서 지방소멸지역 체크해봤더니 85%가 산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나눠내는 형태의 복수주소제가 도입됐건 자명한데 이 복수주소제에서 우리 지역이 선택돼야 되는 것들이 살아남는 기치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증평구는 인구 3만 명으로 충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데 군사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영장이라든가 생활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증평은 기부한 사람한테 증평군 군민증을 별도의 사이버 군민증을 발급해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을 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충북에서 기초지자체 중에 증평이 고향세 모금 지금 1등합니다. 지금 3억이 넘었는데요. 올해 이 속도대로 가면은 증평의 기부 액수는 한 3, 40억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실제 이 기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장기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보면 복수주소제나 관계인구나 고향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확산되고 확장될 건지에 대한 반드시 이제 체계적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증평이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합토론의 진행은 오늘 이제 좌장을 맡아주신 김세빈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세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장주연입니다. 오늘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저도 얘기만 들었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세 분 발제자 발표를 듣고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제가 정리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이제 지방시대란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 스스로가 기금을 마련하고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점이 이 현재 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발표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중앙정부 사업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업의 참여나 민간의 참여나 여러 가지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 어떤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도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고향사랑 먼저 궁금한 점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고두한 이사님 발표 자료에 있기는 합니다. 1분기 149 지자체 모금 실적 봤을 때 5,300만 원 정도 평균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모금액 상위 지자체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또 경우도 있거든요. 모금액 상위 지자체의 특성이 별도로 있는지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 제도 초기라서 이제 기부금의 활용 실태까지는 사실 알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뭐 문화,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나 예술, 보건 증진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아직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외에 혹시 농산촌 활성화나 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측면의 기금 활용 사례나 투자 계획의 움직임이 있는지 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궁금한 점이고요. 인증제도의 목적이 보다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나 품질이나 어떤 그 답례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능에 대한 인증인지 아니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합한 품목이냐 아니냐에 대한 인증인지 기존의 다양한 인증제도로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합한 품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만드는 내용이라면 조금 자칫 제도적인 어떤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루경영체에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는 경로 중에 하나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는 것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답례품을 넣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의 상품의 속성이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제품의 판매나 판로를 확보하는 측면이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안을 통한 판매나 어떤 판로처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이 많을 수도 있다. 꼭 고향사랑 기부제만이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기부금액의 활용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가 이해한 취지라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좀 지역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그런 기금들을 마련해 보는 게 이제 초기에 그 제도 설계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의 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아까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 자원들을 조금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도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몽벨의 다양한 그런 산림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나 사례들도 많이 좀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조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기사 보면은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의 사업 계획을 공모하는 지자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자체들이 사업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산림이나 임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게 좀 협업을 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저희가 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고향사랑 기부금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기금의 활용으로 얼마만큼 산촌이 좀 변화하고 산촌의 어떤 가치나 그런 고유의 기능들이 증진될 수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좀 임업과 산촌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산촌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프로젝트들을 좀 지역 단위에서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좀 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같이 좀 산림, 임업, 산촌 분야와 연계돼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양구군청 자치행정팀장 인구정책팀장 조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고향사랑 기부제 얘기뿐만 아니라 산촌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향사랑 기부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천만 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단순히 그 기부금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 지방 재정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촌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 생태, 환경 하지만 단지 관광지 잠깐 쉬고 가는 지역 정도로만 관심이 있지 이게 지역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 세계 지구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거가 관련시켜서 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했을 때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돼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9개 지자체,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에 2031년까지 약 1조 원, 그러니까 한 지역에 매년 100억 정도 평균 가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구루경제들께서 오신 지역 중에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도 생활인구라고 하는 거, 정주 인구가 아니라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계 인구, 관심을 넣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 인구를 많이 만들자. 그랬을 때만 지역이 소멸하는 데 방지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그 재정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관계 인구들이 오려면 지역에 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머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 양대 축이 충족되었을 때만 이 관계 인구가 성립이 됩니다. 즉 관계 인구를 들어오게 한 두 가지 양대 축인 그런 기반 시설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연 100억씩 정도 오는
거를 그들이 머물 공간, 그들이 할 거리, 체험거리들을 만드는 걸로 만들 공간 요소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 와서 이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까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기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민간 영역으로 넘기고 지자체는 그걸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걸 지자체가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분야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민간과 민간 단체 아니면 기업들과 함께 협업이 됐을 때만 성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즉 기존의 정통적인 예산에 의해서 구조화된 예산에 의해서 쓰여지는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관여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그 지역 소멸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끔 여러분들이 생태계를 하나하나 주도적으로 협력해서 간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당장은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 사시는 곳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태산촌의 이정민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에 세 분 발제와 두 분 토론 내용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이라는 단어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좀 이게 지정기부를 하는 게 목적처럼 다뤄지고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 다뤄지고 있어서 이건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걸 민간 섹터로 넘기면 자연스럽게 지정기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산촌들에게는 진짜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지방 이양된 돈들이 산촌에 쓰이느냐? 그거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럼 이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도 목적 사업이 없다면 지자체장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을까란 소설 같은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건 저는 지정기부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지정기부금은 모금을 하는 거예요. 답례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례품이 선정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택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기부자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목적 사업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림 분야는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임산물을 가지고 또는 임업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림 분야, 임업 분야 가지고 있는 가치란 걸 정말 잘 포장을 하고 만들어서 가치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한순간에 이슈 파이팅을 해서 뭐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쭉 관심을 가지고 모금을 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지역에서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조인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든 기부금이든 간에 돈은 모아서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는 걸 계속 잘 쓰게 만들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림청 산림 일자리 창업팀에서 근무하는 배현주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몰랐었는데요. 오늘 와서 발제자분들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이제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덕분에 정말 많이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뜻깊은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제가 뭐 산촌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렇게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소멸 위험이 커져가는 지방에 다시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꼭 활성화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토의 43.5%가 이제 산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촌이 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극심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산촌의 89.5%가 한 세대 안에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 산촌이야말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서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과 국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산림체험 프로그램, 산림복지시설은 더 없는 답례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유일한 사이트인 고향사랑 이험 속에는 5천여 개의 상품이 있지만 아직까지 임산물이나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임업 분야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산림청도 오늘 논의되는 사안과 재원들을 바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서 산촌 주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산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의 확산과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향사랑 이험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임산물을 찾기 어려워서 임산업인들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업 발전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 토론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와 그룹 매니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다 기부를 하고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아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앞에서도 규제 덫이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은 절대로 이거를 가입하라고 못 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주세요. 공무원들 하세요. 이렇게 못 하니까 우리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지역에 가셔가지고 공무원분들 못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력이 높으시니까. 그리고 또 이왕이면 뭐예요? 애틋하게도 우리는 임산물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고사리 말려 파시거나 뭐 표고버섯 말려 파시고 뭐 프로그램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이렇게 10만 원 내서 3만 원짜리 해보시고 좋으면 많이 소개하고 나누면 훨씬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겠어요? 우리 임산물들이나 우리 경영체들이 만드는 답례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서
노출시켜서 뭐 판매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체험 프로그램이죠. 산촌 체험이라든지 우리 숲 체험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말 아이디어 있고 재미난 것들은 얼마든지 팔릴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거든요. 재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대로 재난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이제 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서 이렇게 그 제도를 잘 활용하는 그 선두에 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어떤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아주 귀한 시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 토론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장주현 연구사께서 노 소장님한테 뭐 좀 질문한 거 있었죠. 예,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장주현 연구사님이 말씀하셨던 인증제 관련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처음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루 경영체가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가산 점수들을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가점들을 이제 부여할 텐데 적지 않더라도 뭐 0.1점이 되더라도 그게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찌됐든 나는 이런 건 플러스 할 수 있으니 좀 그거를 바탕으로 좀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인증제의 제안이었었고요. 이제 뭐 그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좀 지속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아르코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예술 후원 이런 지정 이런 것들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증제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또 말씀드리고 다른 분 말씀 또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토론해 주셨던 두 분 권 교수님하고 우리 대표님 혹시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부분이나 아까 지금 토론자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부연해서 좀 해 드릴 수 있는 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게 가능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 두 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관심 갖는 거는 가능한가 여부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저희가 지역에서 행정에 의존해서 또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일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희가 다 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나 활동하시는 분, 또 지역 민간인들이 어떻게 협력할 거냐, 지자체랑 또 중앙정부랑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왜 검증이 가능하냐면 기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못 받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하려면은 계속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투명하고 정직한 제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사회의 전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이 전부 다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그동안 해보지 않은 방식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연말정산 받아서 환급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1,800만 명이었습니다. 절반이 참여한 9천억인 거예요. 이 사람 왜 기부하지 않는지를 보면은 일단 불편해서 안 하는 겁니다. 고향사랑 이음이랑 접속해 보셔서 공익적으로 잘 쓸 테니까 기부해 주세요라고 기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모은 다음에 대국민 공보를 통해서 돈을 어디다 쓸지를 공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기부한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더욱이나 이 돈이 최근처럼 민감한 시기 때 이 돈 어디다 쓰여야 될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과정이 열려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시스템은 그게 이제 낮은 거죠. 더 잘 팔릴 것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그래서 없는 거에 쥐어 짜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거 하는 게 이제 맞는 건가? 기존의 이 산업 구조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리적으로 눈이 띄어 있는 지역의 자원들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걸 이제 고민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 산림지자체도
우리 지역에서 영리적으로 이제 감각이 있는 곳들과 어떻게 현명하게 협업할 건지도 한 축에서는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 팀장님 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구에서 답례품 기부를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례품이 지금 우려되는 것 같이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게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 상품권입니다. 이런 게 생각하는 것이 내 주머니에 내가 최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현금같이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하지. 이렇게 답례품을 선택하는 게 구조화되고 또 서울 시내에서 여러 가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 목적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산림 영역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 기부라는 게 지금 법상은 가능하나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반딧함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예, 저는 유창길이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산청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부분이 거기 살고 있어요. 내가 고향을 위해서 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고향이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요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행안부 주민 전산망하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하고 기부한 틀리다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 여기는 500만까지인데 1년에 500만 원까지래요.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내고 내가 다음 달에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간에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특히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단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지 말아야 되는 걸 법 개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임업 분야가 산촌에서 살 수 있으려면 인력이 부족해. 근데 거기에 뭐가 희망이냐면 체험. 아까 이제 이인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활동. 또 거기에 많죠. 산촌에 많아요. 휴양림 같은데 이런데 또 체험 마을이 많아요. 체험 마을에서 체험비를 받고 하거든요. 그 체험비를 답례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안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무지하게 많다. 분야 하려면 여기 법 개정 또 해야 돼요.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산림 분야의 활성화해서 하려고 하면 고향사랑 기부제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청도 그룹 매니저 이장무입니다.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를 결정하는 1번 되시는 분이 과연 이 법을 얼마나 지역에서 생각을 할지 그게 좀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 저 역시 이목과 살림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도는 거의 대부분 산촌이고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 지금 시골이나 도시에 있는 임업인이나 산주들이 다 노령화됐습니다. 80 다 넘었습니다. 저도 2세대고 우리 애들도 3세대인데 과연 애들한테도 3세대한테 이 산을 물려줄 수 있나? 뭐 그런 임업 관련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뭐 임업세제 개선이나 뭐 벌채제도 개선 이 이야기는 지금 해도 해석이 안 나오지 싶고요. 그래서 이 2세대, 3세대들이 과연 그냥 물려받은 산이고 그냥 부모로 받은 산이 아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연계가 됐으면 싶어요.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서 그 돈이 조금 활용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임업이 살고 살림이 살지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 되었고 청에서는 또 이제 배 사무관님이 또 참석하여서 많은 말씀을 같이 좀 드린 것 같아요. 협업을 강화를 해서 잘 끌어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저는 지금 계속 앉아서 이거를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고
또 사실 이 플랫폼만 제대로 갖춰지면 우리가 말하는 물품, 서비스 말고도 지역사회의 어떤 프로젝트,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 사회 인프라, 사회적인 어떤 그 서비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다 소화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이런 가능성까지 이제 보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빨리 제대로 잘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개정안이 어떻게 이제 돌아갈지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 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대로 좀 구축해가는 사업을 좀 고민을 빨리 해야겠다. 또 대내적으로도 많이 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좀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임업인들도 우리 구루 매니저들한테 주어진 어떤 임무랄까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구루 경영체 등을 통해서 이 답례품으로 우리의 활동들이 또는 우리의 제품들이 선택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부를 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나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적지만 주머니를 엽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좀 틀이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일자리 발전소 임업진흥원 산림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이 발제까지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